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당은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G20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격상하도록 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며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국회의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번 주로 예정된 김여사 특검법 표결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전국 판도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주말 집회에 대해선 판사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 오늘 야당과 전공의 단체들이 빠진 채 반쪽 협의체로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겁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2회씩 회의를 열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최고위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서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며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는 삼권분리 파괴 특검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당은 또 민생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데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하며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후보 추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 내 이탈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에 100만 명 넘게 서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비상행동과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연행하고 폭행했다며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폭력 경찰과 백골단이 떠오른다며 나라가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연이기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된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표는 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생의 핵심이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같아요. 기초과학 기술 문제는 사실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이 대표는 특히 국가가 기업 재생에너지와 탄소 국경세, 인재 양성 관련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효과가 미미한데도 아직도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억제에서 지원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집행 전략을 수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정부 5년 동안 무려 4조 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지만 저희 도시가 재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은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그 역대 정부 중에서 도시 재생에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진 공적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반성을 해보면 너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시성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법정 부담금 91개 항목 중 36개를 폐지 또는 감면해주면서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재정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지자체 부담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국민이 보는 혜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의 감소액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연간 3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지만 소형 모듈 원전과 같은 원전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젊은 과학자 지원 등 균등하게 분배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학기 쌀값이 20만 원보다 떨어지면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확량을 좀 더 모니터링한 후에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속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열린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 과방위에서는 어떤 예산이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R&D 예산 삭감으로 국회가 시끄러웠었죠.
올해 과기부 예산은 작년보다 5.9% 증가한 18조 9,700억 원이고 R&D 예산은 1조 3,500억 원 증가한 9조 7,200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이 특별히 R&D 예산 증가액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회 R&D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즉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일부 분야에 대한 R&D 예산은 늘어났지만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다수의 R&D 사업이 대폭 줄어들어 조기 종료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존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매몰 비용, 즉 회수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한민수 위원이 5개 사업에 대한 314억 원가량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업무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정책 사업을 기재부가 내리꽂은 예산으로 규정했는데요. 10개월 동안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확산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생겨났다면서 과기부가 예산 신청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사업 추진 경위 그리고 수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졸속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방심위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박충건 의원은 관련 예산과 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와 비교하면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제 현안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민주당에선 예술 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에선 게임 산업 관련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 들어보시죠. 문화예술의 뿌리사업회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그렇게 바로 결정하셨다가 불과 4개월이 지나서 내년에 내가 전액 살려볼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관님의 태도는 정책이 예산으로 한번 딱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이 회복되더라도 대단히 복원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삭감된 예산은 사실은 제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엔 저희가 생활 예술을 정말 많이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또 청년 예술 강사들이 머리를 깎고 인건비 예산을 올려달라고 거리에 나와 있다면서 네. 유인촌 장관이 15년 전에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유 장관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술교육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산업 매출이 10년 만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감에서 논의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민간에게 이양하게 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유 장관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술교육과 게임 산업 관련 예산이 어떤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국방위원회를 살펴볼 텐데 김용현 장관이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국방 분야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요. 네, 국방위 예산심사에서는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최근 군에서 간부 이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네. 김용현 국방장관은 장병의 복무 여건 그리고 처우 개선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관련한 여당 의원 질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당직 근무비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평일날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지금 돼 있죠. 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소방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쓸데를 못 시켰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참 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급여 인상과 급식비 등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김 장관도 기재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도 많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장병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면서 급식비 예산이 4년 동안 동결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농수산물을 비롯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 사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급식비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간부 급식비, 특식비 등 관련 예산이 축소됐다며 예결소위 위원들과 장관의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지난 주말 열린 정권퇴진 집회에서 참가자 11명이 연행돼 강경 진압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0차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영국 하원 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우 의장 주도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G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위해 선진국의 금융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AI 관련 역량 강화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폭력 등을 근절하자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호일 영국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남측의 노력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일 하원 의장은 북한의 러시아 군대 파병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굳건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G20 국회의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 의장은 곧바로 중앙아메리카 최대 교역 파트너인 파나마를 공식 방문해 의회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관계 복원으로 한미일 공조가 이뤄졌고 화물연대 불법 파업 해결,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대표는 집권 후반기는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민심에 맞춰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 특보단이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보단이 조직 내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레드팀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특보단은 모두 41명으로 민생, 정무, 경제, 안보, 언론, 사회 등 6개 분야 조직으로 구성돼 이 대표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정책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 의장은 서한을 통해서 미국 국민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에게도 축하 서한을 보내고 한국계 최초의 미 연방 상원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골프 브로맨스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 대통령,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집권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한편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는데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죠.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뭐 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골프의 사랑으로 유명하죠.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외교에 대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의 골프 외교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인데요.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미 대선 직후 9일 만에 뉴욕으로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가 하면 잦은 골프 회동을 가지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갔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도 골프 외교를 통해서 대미 외교를 쉽게 풀어나가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외교를 맞춰나가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외교 기조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케미는 제가 보기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자칫 엄청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대표단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죠. 공식 외교가 진행되기 앞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8년 만에 다시 골프를 시작한 윤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싱크탱크와의 회동을 추진한 여야. 앞으로의 대미 외교 향방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정쟁을 내려놓은 채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약 1분간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서 함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빼빠르데이, 갈래떡데이,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고 서로 간에 애정도 확인하고 존경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제의해 주신 곽규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빼빼로데이로 더 유명한 11월 11일이 사실은 유엔군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라는 걸 아셨나요? 11월 11일 11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매년 이 시각 참전 병사들을 기리면서 묵념을 해왔습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전 세계 묵념이 2007년 부산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의 제안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시간에 맞춰 동시 묵념을 하자고 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도 부산에선 올해로 18일째를 맞는 턴투어드 부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역사가 하루빨리 평화롭게 매듭지어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상정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맞물리면서 국회에 전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와 여당의 재판 생중계 역공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촉각은 28일 재표결에 쏠려 있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에 당내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은 이탈표를 겨냥해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탈표가 4명이었는데요. 이번엔 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라고 해서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려는 듯이 그렇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민주당이 뒤에서 조정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설사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다중진환을 일으키거나 당내 갈등 소지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률이라고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민주당이 제출할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동훈 대표께서 그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돼서는 지금까지의 그 기조를 그대로 견지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내에서 아마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고 제 표결에서도 그 민주당의 분열 공작에 부안내동할 분들은 많지 않아서 역시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무죄를 확신하면서 왜 생중계는 거부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 3년 구형인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히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앞으로 정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그 공개재판 또는 더 나아가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결과가 결국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공개를 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 향후 활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끌고 장외 집회를 하면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텐데 당내 갈등 상황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여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공격을 많이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뜻 있는 그 국민들로부터는 이 전과자이자 또 유죄 판결을 받고 곧 교도소로 가야 될 분이 계속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인지 또 정치 현장을 어지럽히고 국가의 정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지 점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14일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내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여당이 단일 대우를 갖춰가면서 과연 특검법 재의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검법 표결을 전후한 전국의 향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에도 이제 그 같은 이용우 의원님이 계셨는데 네, 고향에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다른 22대에서 이용우 의원님 이제 초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이 특검 촉구를 외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말 이제 두 번째 집회를 이제 열었는데 국회에서는 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특검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혹들이 이제 그동안 추가가 됐는데도 오늘 이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대폭 축소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혹들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까요? 네,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 혐의점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발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진실 규명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또 한편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축소하는 수사 대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그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산당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좀 답을 했었습니다. 공천 개입의 정의를 다시 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철을 악마화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일은 인정할 수가 없고 이거 자체가 모략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인식과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 내용들 통해서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다랄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허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상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최초에 제기한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들을 통해서 이런 범죄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오히려 또 국민적 공분을 더 제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지난 8일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지면 좋을까요? 예, 공천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됐다라고 하는 그 혐의점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방식의 공천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실체 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변죽을 울리고 있다. 오히려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뭔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과연 이러한 중대한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 포함해서 대통령 부부의 이런 사건을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할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특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은 듭니다. 네, 바로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 여사 이제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도 발령을 냈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는데, 하지만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차 반대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한동훈 지금 당대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특검의 수혜자 아닌가요? 박근혜 특검의 또 산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특검은 이미 오래전부터 10여 차례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과거에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 박근혜 특검 이런 특검에서도요. 관련된 정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추천 방식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제3자 추천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하나 더 짚으면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또한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과거의 특검에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기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진행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모로 보더라도 선례가 다 그 주장들을 좀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14일 특검법이 이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합의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이걸로는 좀 이제 부족한 것인지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선 특별검사 후 특별감찰관, 저희가 특별감찰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본질적인 사항은 사전 예방적 조치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사안은 그 상황을 넘어섰다. 즉 범죄 혐의점이 유력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마당인데 특별감찰관으로 과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특별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특별검사를 계속 부정하는 이 행태가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논란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있을 28일에 재표결이 될 텐데 민주당 측에선 이타표를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하지만 또 그 여당 측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속전속결로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재표결 때 이타표가 4표였는데 이번에 한 8표 낙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4일 날 본회의에 일단 상정이 되고요. 저는 그날 이제 기명 투표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특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국민 정서는 9대 1이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제3자 특검이라면 받을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그 말의 연장선상에 따르면 저는 14일 날 본회의 상정할 때 제2결이 아니라 14일 상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찬성 입장을 필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기대하고요. 만약에 그때 그 통과는 되겠지만 다시 거부권 행사로 제2결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심각한 헌정 유린 상황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제2결을 그 반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반대하게 되면 국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습니다. 재작년 이제 5월 10에 11일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반환점을 지났는데 최근에 탄핵에 대한 이제 화두가 가끔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주말 집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글자로 된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도 했었고 13일에 출범하는 탄핵 의원 연대에도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탄핵과 조기 퇴진, 또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두 글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탄핵으로 표명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을 함구령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지율 17%, 박근혜 탄핵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지금 탄핵을 얘기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국면과 상황입니다. 국민적 지지는 이미 다 철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적 지지가 철회된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 특검 공세에 맞서서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로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법 표결 다음 날에는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28일 재표결 전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무죄라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할까? 재판을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볼까요? 생중계 매우 궁색한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나 집권 여당이 주장해야 될 스탠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법원 조직법을 보시면 중계방송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대법원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사항 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고요. 예외의 예외를 거쳐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중계방송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생중계가 아니다. 자유롭게 재판부가 판단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을 법원과 대법원 규칙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생중계를 통해서 사법부 재판부를 압박하겠다. 저는 이런 스탠스라고 보여지거든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총리와의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의 그 사이에서 오가는 이제 공방,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의원님을 인상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총리님께 사족이고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시라 이렇게 이제 또 지적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의원님 그 또 답변도 사족은 없고 핵심만 말씀하시는 잘 듣고 있습니다. 직장 갑질 119의 창립 멤버시고 노동인권 변호사로 이제 활약해 오시다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지난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 1호 법안으로 내신 것도 노란봉투법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노란봉투법이 두 번째로 이제 그 통과가 실패를 했었고 대통령 거부권에 계속해서 이제 막히고 있는데 이 도돌이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다면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노동정책 영역에서 내거는 게 노동약자입니다. 노동약자 보호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가짜 노동약자 프레임 대신 진정한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장법으로 소위 노란봉투법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그 권리보장책이다. 이런 부분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22대에 통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에 붙일 생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심정이냐면 경총을 포함한 재계 관계자들하고 정말 1대1 토론이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든 정말 갖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재계나 또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왜곡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밤을 새서라도 설명하고 싶고요. 네. 그런 절차를 좀 꼭 갖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열정이 느껴지는데 초선으로서 첫 국정감사 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짧게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 했는데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한 파장을 낳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때로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때로는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국정들을 압축적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서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의 연장으로 궁금했던 게 총리는 굉장히 그 노련하신 분 아닙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각종 직위도 맡으셨었고 네. 그 자리에서도 많이 이제 그 공방을 벌이셨던 분인데 네. 하나도 밀리지 않고 긴장하셨다라는 그 내색이 전혀 네.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는 어떠셨나요?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고요. 당연히 긴장이 되고 처음 대정부 질문 자리여서 네. 긴장 많이 했는데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임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네. 방금도 뭐 화면에 나갔지만 환노위에 지금 계시고 네. 또 지역구는 인천 서구입니다. 네. 좀 현안 얘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요. 아라뱃길과 수도권 쓰레기를 그 인천에 매립하는 문제, 이런 것들 지적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해결을 기다리는 현안들 정말 많은데 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 서구리 청라 들어보셨죠? 청라 네. 국제도시 그리고 검암경서 연희동 이렇게 이제 지역구인데요. 사실 인천의 현안 중 60~70%가 저희 지역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현안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청라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전망타워로 청라 시티타워 문제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서울항공청이 비행경로 문제 때문에 급제동을 걸었어요. 10여 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비행경로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러면서 급제동을 걸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연내에 이거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청라 IC가 있습니다. 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지어는 1시간 이상 줄을 설 정도로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해요. 이 문제 관련 기관들과 몇 개월 동안 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풀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22대 국회에서는 노동 인권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실 건가요? 환노위 소속이기 때문에요. 환경도 중요한 테마잖아요. 네네. 또 한국 사회에 나아갈 미래 의제 중에 두 축을 저희 환노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 노동, 미래 과제 많은데 한번 잘 챙겨보고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미래 과제에 의미 있는 초석을 좀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핵심 요약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